주제통합 4번 수업 시작해볼게. 이 지문도 좀 꼼꼼하게 잘 읽은 다음에 가하고 나그를 좀 통합해서 문제에 있는 선택지들까지도 좀 자세히 봤으면 좋겠거든. 좀 보기보다는 까다로운 면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꼼꼼하게 해볼게. 일단 각을. 애국가의 가사에서 동해물과 백두산은 실제 지리적 대상을 지시하지만 가사는 어떤 실제의 대상을 지시하는데 그 가사를 얹은 음표 자체는 무엇을 지시할까 하고 의문을 던지면서 시작하고 있어. 나 정리 좀 해볼게. 이제 애국가 가사에서 이 가사 자체는 실제의 대상을 지시하고 있다. 실제 지리적 대상을 지시하고 있는데 이 가사를 얹은 음표 있지. 이 음표는 과연 무엇을 지시하는 기호일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호일까? 뭐 이런 거겠지? 무엇을 지시하는 기호일까? 이렇게. 이에 대해서 스트라빈스키라는 사람은, 스트라빈스키 음악가는 음악이란 본성상 어떤 것도 표현할 능력이 없다. 아무것도 표현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음악을 어떤 의미 차원도 가지지 않는 자생적인 현상으로 보았다. 하면서 지금 첫 번째 의견이 나왔어. 이 음표가, 여기 음악이겠지, 그치? 음표. 음악은 무엇을 지시할까라고 했을 때, 이 스트라빈스키라는 사람은 약간 난해한 곡을 쓰는 좀 작곡가라고 내가 알고 있거든. 이 사람은 음악이란 표현할 수 없다. 표현 능력 자체가 없다. 아무것도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지. 이 말인즉슨 음표는 무엇을 지시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겠지. 표현 능력이 없어. 즉, 음악은 어떠한 의미도 없어. 그냥 자생적인 현상일 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 계속 읽어볼까? 이와 달리 어떤 음악 이론가들은 달리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 스트라빈스키랑 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 음악은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며 의미가 있다는 거지. 우리는 그러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 음악이 비음악적인 지시 대상, 음악이 아닌 지시 대상, 즉 외부 세계의 실체를 반영한다고 보았다 하면서 다른 의견을 내주고 있어. 어떤 음악 이론가들, 어떤 사람인지는 아직 안 나타났지만 어떤 음악 이론가들은 그냥 음악가라고 줄일게. 음악 이론가지만 이 사람들은 음악은 무엇인가를 말해. 즉 의미가 있다라는 거지.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비음악적인 지시 대상, 즉 외부 실체, 어떤 외부의 실체를 반영해서 그 안에 의미를 녹여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대. 그래서 이렇게 음표 자체가 여기서는 이제 음악일 거야. 음악. 음악은 무엇을 지시하고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사람들의 차이, 견해 차이를 먼저 보여주고 있어. 그러면서 이 문단에서는 뭐라고 가냐면 팩트는 하면서 어떤 음악 이론가일 것 같아. 음악 이론가의 의견을 제시하거든. 음악의 구조를 기호로, 음악의 구조가 지시하는 대상을 문화적 단위로 설정하고, 좀 말이 어려울 것 같아. 음악의 구조는 기호라고 보고, 이 음악의 구조, 다시 이 기호가 지시하는 대상은 문화적 단위로 설정한 다음에, 이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유표적 대립의 상관관계라고 간주하면서 음악이 기호로서 대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대해 설명하였다. 어렵지. 여기까지 보면 당연히 어려워. 아직 설명을 안 해줬기 때문이야. 다시 보면은 음악의 구조는 기호고 이 기호가 지시하는 대상은 문화적 단위고 이들 간의 기호와 요 대상 이들 간의 상관관계가 유표적 대립의 상관관계라고 간주를 했대. 간주하면서 음악이 기호로서
대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대. 더 읽어봐야 의미를 알 수 있어. 인간의 모든 구분은 대립관계를 포함한대. 약간 좀 이제 확장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음악이 아니라 그냥 모든 구분. 인간이 어떤 걸 구분할 때 모든 구분은 대립관계를 포함하고 이때의 대립관계들은 근본적으로 비대칭적이라는 전제에 기반한 유표성 이론에 따르면 이 유표성 이론이라는 것의 전제 모든 대립관계들은 근본적으로 비대칭적이라는 거야. 거기에 따르면 대립관계에서 한 편은 좀 더 섬세하고 특정한 방식으로 제한되지만 다른 한편은 좀 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방식으로 이해된대. 그래서 이거를 아마 비대칭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 두 개의 대립되는 관계가 한쪽은 특정적이면 한쪽은 추상적이고 좀 일반적이야. 얘까지 읽어보고 정리를 해보자. 가령, 이제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주고 있어. 가령, 단조 대 장조, 대립되고 있지? 단조, 장조. 대립관계에 놓인 음악적 양식 중에 단조는 비극적이라는 의미와 일관되게 연합되어 되게 한정적이야. 단조 음악 들어본 적 있지? 약간 좀 슬프잖아. 그래서 비극적이다라는 의미랑 좀 연결이 된대. 하지만 장조는 비극적의 반대면 그냥 희극이야. 그냥 좀 즐거워야 돼. 근데 장조에 희극적이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래. 영웅적, 전원적, 뭐 이런. 비극적이지 않은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넓은 뜻을 가져. 심지어 비극적인 것을 표현할 때도 장조를 쓰기도 한다라는 거야. 이것이 바로 비대칭적이라는 거지. 그치? 이런 의미에서 단조는 장조와의 대립관계를 전제로 비극성, 슬픔, 우울함 등의 정조를 의미하는 기호로서의 유표성을 띠게 되고 지금 이거 단조 얘기지. 단조 대 장조와 같은 대립관계에 있는 음악적 구조나 양식은 슬픔 대 행복과 같이 단조 대 장조는 슬픔 대 행복과 같이 대립관계로 규정된 문화적 단위와의 상관관계에 놓이면서 그러니까 얘들아 단조랑 장조라는 이런 대립 이 음악 구조잖아. 그런데 이것을 의미를 확장하면 슬픔 대 행복 이렇게 문화적 단위와의 상관관계에 놓인다는 거야. 이 음악 구조 자체가 문화적 단위와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그럼으로써 음악이 동일 문화권 내에서 안정적이고 일관적인 의미를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팬니 얘들아? 길고 어렵지. 내가 여기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 정리를 한번 해볼까? 다시. 내가 정리를 하면 너희는 이게 이제 복습한다고 생각을 좀 해보면 돼. 해튼이라는 사람의 이제 의견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해튼이 뭐라고 시작을 하고 있냐면, 해튼은 음악의 구조를 기호로 봤어. 음악의 구조는 기호, 하나의 기호이다. 이렇게 본 거고, 그 다음에 이 음악의 구조가 지시하는 대상, 즉, 이 기호라고 쓸게. 기호가 지시하는 대상은, 한마디로 그럼 여기는 기호가 지시하는 대상이 있다라는 거야. 그치? 이것을 문화적 단위와 연관시켜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어떤 문화적 단위에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요 음악의 구조라는 기호와 요 대상, 요 둘과의 상관관계가 있다, 요 관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봤는데 이 관계를 뭐라고 봤냐면 그 유표적 대립의 상관관계가 있다 이런 어려운 말을 써줬어. 써볼까? 유표적 대립의 상관관계. 이렇게 본 거지. 유표적 대립의 상관관계가 있어. 그럼 유표적 대립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유표적 대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인간이 구분하는 모든 대립적인 것들 있지.
이렇게 뭐 무엇과 무엇이 대립된다라고 이 대립이 되는 모든 대립성에 있어서는 이 동등해야 될 것 같잖아. 그치? 동등하지 않대. 비대칭적이다라고 얘기한 거야. 어떻게 비대칭적이냐면 예를 들면은 여기서 지금 뭐라고 예를 들고 있는 거냐면은 단조, 장조 이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여기다 단조를 써볼게. 단조랑 이제 음악에서 장조가 이렇게 있으면은 단조는 보통 비극적 이렇게 쓰인다는 말이지. 그러면 장조면 이거랑 대립이면 희극적 이렇게 쓰여야 하는데 희극적도 쓰이지만 희극뿐만 아니래. 뭘 쓴대? 영웅적. 장조를 쓰면 좀 영웅적이다. 전원적이다. 이런 식으로 더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고 심지어 비극적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도 장조를 쓴다라는 얘기야. 따라서 따라서 한쪽은 상당히 섬세하고 특정적이야. 여기는 특정이라고 하고 어느 한쪽은 상당히 특정적인데 반해서 반대편은 좀 보편적이고 추상적이고 일반적이라고 나왔으니까 나 일반적이라고 쓸게. 좀 더 일반적이고 좀 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상당히 여러 가지를 포괄하고 있지. 포괄적으로 서로 이런 식의 방식으로 대립이 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비대칭적인 대립, 이것을 유표적 대립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이건 지금 방금 장조, 단조는 이게 이제 음악적 양식이잖아. 이게 음악적 양식인데 이런 음악적 양식이 음악에서 그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단위, 그러니까 우리 문화 속에서도 얘를 확장해서 생각해서 단조라는 것이 어떤 슬픔, 장조라는 것은 어떤 행복, 이렇게 연관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여기 일문단이랑 연결을 해보면은 여기 음표, 음악이 무엇을 지시할까? 라고 했을 때 이 스트라빈스키는 아니야, 아무것도 표현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떤 음악가들은 의미가 있고 어떤 외부 실체를 반영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거든. 그럼 해트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여기에 들어가는 거겠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 그치? 어, 단조는 슬픔을 의미하고 장조는 행복을 의미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야. 그러면 너희가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이 스트라빈스키랑 해트는 서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구나. 이걸 하나 체크하고 가야겠지. 그러면서 산문단에서 해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볼까? 해튼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조성, 뭐 바장조, 뭐 나장조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조성, 음영, 선율, 박자 단위 같은 음악 구조를 구성하는 요소가 의미하는 바를 밝혔대. 의미하는 바를 밝히고 이들을 토픽 이렇게 칭하였대. 토픽. 또한 그는 토픽들을 작곡의 재료로 사용해서 만들어낸 음향적 결과물이 하나의 트로프, 즉 음악적 은유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그 다음 문장까지 보자. 해트는 행진, 영웅, 파스토랄, 비극성 이런 것들이 이제 트로프의 예시로 들었고 트로프는 주로 하나의 악장을 단위로 하여 구현되지만 악장들이 모여서 이루는 작품 전체를 통해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였다. 여기까지 읽고 우리 정리를 좀 해보고 갈까? 해튼이 지금 방금 한 것처럼 방금은 이와 같은 방식이라는 게 이제 단조, 장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 이게 무엇이 의미를 하는지 장조는 행복이야, 단조는 슬픔이야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음악 구조의 구성 요소가 있을 거 아니야? 음악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을 거야. 그 요소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가장조, 나장조, 바단조 이런 조성이지. 그 다음에 음형, 음악의 그 음표 생김새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아. 선율, 그 다음에 박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음악의 구성 요소인데 이것들의 의미들을 밝혔대. 이 음악 구성 요소들에게 각각의 의미를 부여한 거야. 이것들의 의미를 부여했어. 이걸 뭐라고 했다고? 이게 바로
토픽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여기서 벌써 얘는 음악 구성 요소에는 의미가 있다. 또 요구한 거야. 의미가 있다. 1문단에서 얘기했던 거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걸 토픽이라고 칭하고 이 토픽들을 뭐로 사용했다고? 작곡의 재료. 이게 재료야. 이 재료를 통해서 만든 하나의 음악이 있겠지. 그것이 하나의 트로프. 트로프라는 것을 구성하는데 이걸 바로 음악적 은유라고 표현을 했대. 음악으로 무언가를 비유하는 것, 무언가를 의미하는 것, 이걸 구성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런 구성 요소들을 통해서 어떤 한 곡이 완성됐어? 그럼 그 곡에는 트로프가 있는 거다. 하면서 트로프가 뭐지? 라고 했을 때 이제 예를 들어준 거지. 이런 음악은 어떤 행진곡이야. 행진곡 이런 거 들어봤지? 그다음에 이건 영웅, 영웅에 관한 이야기야. 이거는 파스토랄, 파스토랄 지금 목가라고 나왔거든? 목가적인 것. 그다음에 어떤 비극성, 이런 것들이 하나의 트로프, 이런 게 트로프야. 그리고 이 트로프는 하나의 악장 단위로 구성된대. 이건 악장. 너희 1악장, 2악장, 3악장 뭐 이런 거 들어봤지? 피아노 소나타 1악장 이런 거. 그래서 각 악장에 이런 하나의 트로프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악장이 뭐 1, 2, 3악장이 보통 합해져서 하나의 작품이 되잖아. 그 작품 전체에도 그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트로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지. 관계를 좀 알면 될 것 같아. 다시 볼게. 이 악장들이 모여 총체적인 하나의 작품이 구성되는 과정에서 악장들이 모여서 이렇게 작품 전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작품으로서 지니게 되는 음악 외적인 의미. 아, 의미가 있구나. 또 얘기해 주는 거야. 또는 어떤 이야기는 작품을 구성하는 여러 개의 트로프들이 연결되는 방식에 따라 하나의 트로프로 수렴된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 악장이 뭐 예를 들어서 1악장, 2악장, 3악장이 있어. 그럼 각각의 트로프가 있겠지? 그런데 이 트로프들이 연결되는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작품 전체에서 하나의 트로프로 수렴이 된대. 하나의 큰 어떤 의미가 생긴다는 거겠지. 하나의 트로프로 이렇게 모여서 결국에는 어떤 한 곡이 하나의 어떤 음악적 은유, 의미를 갖게 된다. 헤트는 작품의 의미를 지배하는 트로프를 표현적 장르라고 하면서 음악 해석의 단위를 구분하였다. 그래서 마지막 작품 의미를 지배하는 트로프는 표현적 장르야 이렇게 표현을 했대. 이게 가글이야. 알겠니? 얘들아, 가글에서는 요 해튼의 어떤 이론을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줬지.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가 하나 나오잖아. 그때 적용을 잘하면 될 것 같고, 커다랗게 봤을 때는 이 글이랑 이제 나글을 연결하고 싶을 때는 첫 번째 문단에 좀 주목하면 될 것 같아. 첫 번째 문단에서 음악이 무엇을 지시하는가? 스트라빈스키 없어. 해튼 있어, 의미 있어. 이렇게. 낙을 가보자. 나 음악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이것도 지금 이렇게 화두를 제시하면서 시작하는 거야. 음악은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음악에 의미가 있을까? 음악학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이 오래된 물음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하는, 부정적이라는 것은 뭔 거야? 의미가 없다라고 답하는 사람들이지. 음악 의미 없어. 그럼 이거 누구랑 같은 의견이야? 가에서? 스트라빈스키랑 지금 같은 사람들인 거야. 스트라빈스키랑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지금 보여줄 거야. 스트라빈스키라고 내가 한번 적어볼게. 부정적으로 답하는 데이비스, 키비, 클락 같은 음악 이론가들은 밑에 같이 적어보자. 뒤에 가면 이제 이 사람들의 의견이 지금 다 나오거든. 데이비스가 있고, 키비가 있고, 클락이 있어.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음악과 언어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음악에서의 대상의 부재를 그 근거로 제시한다. 음악은 대상이 없어. 뭐와 차이가 있어? 언어. 얘들아, 여기를 이제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 한번 볼까? 요 사람들 스트라빈스키, 데이비스, 티비, 클락. 물론 이제 스트라빈스키는 가글에 나온 사람이니까 이렇게 가로를 쳐놓고 요 데이비스, 키비, 클락이라는 요 사람만 생각을 해볼게. 요 사람들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음악이랑
언어를 서로 차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음악이랑 언어의 차이. 그럼 얘들아 봐봐. 음악은 의미가 없어 라고 할 때 음악과 언어의 차이를 들었대. 그럼 얘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 언어는 당연히 의미가 있는 거지. 이렇게 차이점이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차이가 있는데 음악에서는 대상이 부재하잖아. 대상이 없어.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 거꾸로 언어는 대상이 있다라고 보는 거겠지. 이것까지 같이 읽어내야 해. 계속 볼까? 어떤 단어의 의미를 번역한다라는 것은 어떤 단어의 의미를 번역하는 것은 의미론적 내용의 맥락으로 이루어진 상징체계 안에서 그 단어의 위치를 고려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어떤 단어에 있어서 의미를 찾아내는 건 어떤 상징체계 속에서 단어의 위치를 고려하는 거래. 상징체계. 상징체계 속에서 상징체계 속에서 어떤 맥락이 있다라는 거지. 상징체계 속에서의 어떤 맥락 속에서 단어의 위치를 고려해야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이에 반해 음악은 이것을 이 음악을 번역해줄 상징체계에 의존하지 않고 홀로 고립되어 존재한다. 즉 음악은 상징체계가 없어. 상징체계가 없고 홀로 고립되어 혼자 있다는 거야. 고립되어서 존재한다. 따라서 음악은 가령 관용과 같은 개념적인 감정을 표현할 수 없대. 그래서 관용, 뭐 관용을 예로 들었지만 뭐 사랑 이런 거겠지. 뭐 평화 이런 거. 이런 의미들을 음악은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본 거야. 우리 앞에 해트는 이런 거 할 수 있었잖아. 행복, 슬픔 이런 걸 음악이랑 배응시켜서 할 수 있다고 봤잖아. 하지만 베이브스 키비 클락은 없다. 이렇게 본 거야. 알겠지? 더 읽어볼까? 음악은 관용에 관련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조차 없는데, 즉, 그것들을 지시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네. 지시 능력. 관용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지시할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음악은 의미를 만들어낼 수 없어. 의미를 나타낼 수 없어. 그럼 언어는 이걸 지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지. 요 차이를 계속 생각을 좀 해줘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요 1문단을 읽을 때는 요 음악과 언어 있지 얘들아. 음악과 언어의 차이점을 좀 잘 읽어내주는 것. 한쪽만 얘기해줬어도 다른 한쪽이 반대라는 것을 계속 생각해주면서 읽으면 될 것 같다. 이 문단 가볼게. 음악에서 이러한 대상의 부재 혹은 지시 능력의 결여는 얘들아 요 말 아까 했다. 대상의 부재, 지시 능력의 결여 똑같이 말해준 거야. 이것은 음악 기호학 성립 가능성에 대한 반론의 근거를 이룬다? 이거 무슨 얘기야? 음악 기호학이 성립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건 거야. 이거 이해되니? 음악 기호학은 성립할 수 없다. 밑에 좀 써볼까? 음악이 어떤 기호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거지. 음악 기호학 자체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없다고 보는 건데 대상이 부재하니까. 맞지? 그 다음에 지시 능력이 없으니까. 무엇이? 음악이. 음악은 대상도 부재하고 지시 능력도 없으니까 음악 기호학 성립할 수 있다라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는 거지. 조금 더 볼게. 음악이 이제 기호가 되려면 이게 음악 기호학이겠지. 음악이 기호가 되려면 그 자신, 음악과는 다른 어떤 것, 즉 대상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 음악 기호학이 성립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돼. 하지만 음악은 대상이 부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이쪽은. 음악은 수로의 방식으로 어떤 것을 묘사하지 못하며 서술어의 방식으로 묘사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야. 수러의 방식으로 수러를 통해서 묘사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고 따라서 해석의 근거를 제공하는
의미론적 차원 자체가 없다. 서술어로 묘사를 할 수 없으니까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의미론적 차원 자체가 없어. 이렇게 보는 거야. 즉, 음악에서 의미론이 부정되는 까닭은 언어와 달리, 또 언어와의 차이점이야. 음악의 구조나 구성 요소는 어떤 구체적인 대상을 지시하거나 의미할 수 없다. 또 나오네. 대상 지시 안 돼. 대상 의미 안 돼. 지시 안 돼. 어떤 의미를 나타낼 수도 없어. 이 얘기를 하고 있어. 1문단, 2문단을 합하면 음악과 언어의 차이도 계속 나오는 거거든. 너희가 이제 봐야 할 것은 이제 이 부분이겠지. 음악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대상이 없다. 대상이 부재해. 지시 능력도 없어. 서술어로 표현할 수 없어. 따라서 의미론적 차원이 불가능해. 이 말은 의미가 없다는 말이야. 그래서 음악 기호학은 성립할 수 없어.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언어와의 차이점이야. 언어는 이게 이제 다 가능한 거지. 3문단 잘 볼까? 그렇지만 이러한 비판들에도 불구하고 어떤 청자들은 여전히 음악에서 어떤 정서, 의미, 심지어 이야기를 듣곤 한다. 이 문장 좀 중요한 것 같아, 얘들아. 일단 여기 이러한 비판들이라는 게 뭔 줄 알겠어? 이러한 비판들. 앞에 이제 이 문단이야. 이 문단의 주 내용은 뭐였냐면은 음악은 기호학으로서 성립이 불가능해. 이렇게 얘기한 거야. 쉽게 말하면 음악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라고 하면서 얘네들은 의미론적 차원이 부재해. 대상도 없어. 지시 능력도 없어. 이렇게 계속 얘기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청자들은 음악에서 정서를 읽어내고 의미를 읽어내고 어떤 이야기를 듣고는 한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청자들이 나오는 거야. 누군지 몰라. 근데 이런 거 뭔지 알겠니? 너희 어떤 음악을 들으면은 그냥 뭐 한 편의 이야기가 떠오르는 것 같아. 뭐 사랑을 노래하는 것 같아.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 어떤 청자들은 그 음악을 듣고 어떤 사랑의 감정을 느끼거나 아니면 이건 막 그리움을 노래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여기 안에서는 이런 의미를 읽어낼 수 있어. 이건 한 편의 무슨 슬픈 사랑 이야기 같아.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 듣는다는 거야. 이거는 앞에 나왔던 이 문단에 나왔던 그런 의견하고는 반대가 되는 거거든. 왜냐면 이 문단에 있는 내용에 따르면 음악에선 이런 의미를 읽어낼 수가 없어. 알겠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클락은 얘랑 갑자기 클락이 튀어나와. 근데 이 클락을 잘 봐야 되거든. 클락 어디 있었냐면 요 앞에 데이비드 TV 클락 요 사람이야. 요 사람. 그럼 너희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청자들은 이야기를 듣는 애들인데 클락은 아까 어떤 사람이었어? 부정적, 의미 없다.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 클락이라는 사람은 이제 이런 현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처럼 구체적인 대상을 가리키지 못하는 음악의 경우, 그러니까 클락의 생각이야. 대상을 분명히 못 가리키는데 음악은 이렇게 그러한 내용을 듣는 것은 그러한 내용? 이런 거 앞에 있는 거. 음악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의미를 듣는 것은 음악의 의미작용 아니야. 그냥 너네 청자들의 자유로운 연상에 의한 불안정한 연결이라고 간주한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일단 너희 요거 돼야 되거든. 어떤 청자랑 클락은 입장이 달라. 요게 정리가 잘 됐어야 헷갈리지가 않아. 어떤 청자는 이야기가 들려라는 애고 클락은 음악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이런 애들인 거야. 그럼 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니네가 지금 이렇게 어떤 음악을 듣고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선 사랑이 느껴져. 여기선 슬픔이 느껴져.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그게 진짜 음악의 의미작용이 아니라 너네의 연상이야. 자유연상. 마음대로 생각한 거야. 그리고 불안정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이거 이해되니? 어. 계속 볼까? 비슷해. 이제 키비. 키비도 아까 그 사람이야. 키비 역시 클락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그것 똑같아. 요 앞에 있는 거. 이야기를 듣는 것, 의미를 듣는 것은 음악에 의해 매개된 건 아니야. 니네 음악 때문에 그렇게 들린 거 아니야. 너네 듣는 사람이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서 음악 안에 주입하는 것, 즉 다시 말해 청자의
사적 상상이야. 허구적 청취야. 우발적이야. 독단적이야. 라고 힘주어 말한대. 그러니까 얘들아, 이 클락이랑 키비 이런 사람들은 음악에서 어떤 무언가 정서를 읽어내는 것에 그냥 니네의 어떤 마음대로 생각한 것들, 뭐 우발적인 것들, 니네 맘대로 막 이렇게 지금 생각해버리는 거거든. 키비는 사적 상상. 비슷하지 아까 클락이랑? 니네 맘대로 상상한 거잖아. 허구적 청취라고까지 해버려. 헛된, 허구적, 거짓의 청취. 너무 막 매도하지. 그 다음에 상당히 우발적이야. 좀 니네 맘대로. 우발적이고 독단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마지막 데이비스. 데이비스도 아까 그 무리야. 이 데이비스는 음악 작품이 이야기를 묘사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이것도 아까 요거지. 요 음악이 이야기를 묘사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청자가 그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생각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단언하면서 걔도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너네가 어떤 음악을 듣고 어떤 이야기를 듣는 것이 그 작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아 비합리적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한 상호 연결이 음악 청취에 해로운 것은 아니야. 다행히 해롭지는 않지만 음악을 적절하게 이해한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데이비스 역시 뭐라고 하는 거야? 참 합리적이지 않은데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다? 비합리적이라고 적어볼까? 비합리적이야. 그 다음에 음악에 대해서 적절한 이해도 아니야. 그 음악을 적절하게 이해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하지만 뭐 해로운 거는 아니야. 이렇게 해롭다고 하진 않았어. 그건 낚이면 안 돼. 그래서 얘네는 입장이 같아. 약간 음악에서 이야기를 읽어내는 것 자체를 너네의 헛생각, 뭐 마음대로 상상한 것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매도하는 느낌?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서는 요 어떤 청자, 잠깐 등장한 요 어떤 청자랑 클라키비 데이비스가 서로 다른 것, 완전 다른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가줘야 돼. 요컨대 요약을 해주고 있어. 음악이 의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음악의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음악이 가리키고 있는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야만 하는데, 음악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무조건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언어와 또 달리, 계속 언어와 달리 얘기를 하고 있지, 얘들아. 이게 계속 보여야 되거든? 언어와 달리 상징책의 맥락이 없어. 이런 음악은 그 자신이 아닌 다른 대상 지시 못해. 그래서 그런 대상과의 연계는 무슨 얘기야? 음악은 어떤 대상이 지시되지 못하는데 그런 대상, 예를 들어서 아까 전처럼 뭐 어떤 음악을 듣고 슬픔을 느꼈어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이 슬픔과 음악을 연계하는 것 이런 얘기라고 보면 돼. 그 연계 자체는 청자의 우발적이고 사적인 연상일 뿐이라는 것이 이들 회의론자들이 주장하는 이론의 요지다. 그럼 이들 회의론자들이 누가 되는 거야? 위에 있는 클락, 키비, 데이비스가 회의론자가 되는 거겠지. 이 클락이랑 키비랑 데이비스는 회의론자. 음악의 의미작용이 가능하다. 음악의 의미성에 대한 회의론자들은 뭐라고 요약해주면 된대? 또 이거랑 이걸 대조하지. 음악이랑 언어를 또 대조해주면서 상징체계 맥락이 음악은 없고 언어는 있어. 음악은 상징 체계가 없어. 지시 대상도 없어. 언어는 있어. 이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지금 이 문단은 계속 비슷한 얘기를 1문단, 2문단, 4문단에서 반복적으로 해주고 있거든? 요게 이제 문제화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볼게. 문제에서 1번 가와 나의 중심 주장이 공통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 일단 얘들아 이걸 보면은 가와 나의 중심 주장이니까 가에서 중심 주장은 뭘로 봐야 되는 거야? 그걸 먼저 잡아야겠지. 해튼의 주장인 거고 나에서는 누구야? 그 음악 회의론자들 있지. 힙이랑 클락이랑 데이비스? 이 사람들. 서로 지금 반대지 반대. 해트는 음악의 의미가 있다고 봤잖아.
그치? 그 유표적인 대립성 이렇게 얘기하면서 키비, 클락 데이비스는 의미 절대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얘네들이 이제 그럼 공통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전제를 찾아보라는 거지. 좀 이런 문제 어렵거든. 한번 해볼까? 음악은 해석될 수 있는 특정 의미를 표현한 것이다. 그럼 완전 아니지. 그치? 이거는 나에서는 얘네 이 회의론자들은 이런 얘기 절대 할 수 없지. 음악의 의미를 해석하는 단위는 문화적 단위에 대응된다. 이건 누구만의 얘기인 거야? 팩트의 얘기지. 나에서는 이런 얘기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의미 해석 자체가 안 되니까. 3번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노래의 가사는 그것을 얹은 음표가 지시하는 대상과 무관하다. 좀 어렵지 않니? 노래의 가사는 그것을 얹은 음표, 가사를 얹은 음표가 지시하는 대상과 무관하다. 그럼 좀 알겠니?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볼까? 이 선택지의 뜻은 뭐냐면 노래에 그 가사가 있지. 동해물과 백두산이라는 가사랑 그 가사를 얹은 음표가 있대. 음표. 그치? 빰빰빠밤 이 음표 있잖아. 이것이 지시하는 대상. 음표가 지시하는 대상과 무관하다. 이런 얘기야, 얘들아. 봐봐. 이 선택지의 의미는 뭐냐면, 노래의 가사에 어떤 대상이 있는 거고, 그치? 동해물과 백두산이라는 그 대상이 있는 거잖아, 그치? 그 실제적 지리적 대상이 있는 거고, 그거와 음표에, 이 가사를 얹은 음표에도 어떤 대상이 있다라는 거야. 이 대상과 이 대상은 무관하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이거 말 되니? 우리 아까 전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 그 첫 번째 가글에서 첫 번째 문장에서 애국가의 가사, 요 가사는 실제 대상, 지리적 대상을 지시하지만 그 가사를 얹은 음표, 음표는 무엇을 지시할까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뿐이거든. 이 음표는 무엇을 의미할까? 그치. 그런데 이걸 물어보고 있었는데 지금 이 3번 선택지는 이 가사의 대상과 음표의 대상 이게 무관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이 선택지 자체가 안 맞다고 생각하면 돼. 그다음 4번 음악에서 어떤 정서나 의미 이야기를 찾아내는 청자들이 존재한다. 얘들아 요거 각을 해서 해튼의 그 입장에서는 해튼이 이런 청자가 되는 거지. 나에서는 나에서는 요 음악 회의론자들의 주장이지만 그 주장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기 다시 나글로 가볼게. 이런 비판들에도 불구하고 어떤 청자들이 이야기를 듣는데 이 현상에 대해서 얘네들이 이건 불안정해, 이건 우발적이야, 이거는 적절한 이해는 아니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청자들이 이야기를 어떤 청자들이 음악에서 이야기를 끌어내는 것 자체는 있다. 하지만 이 음악 회의론자들에게 그거는 얘네 마음대로 그냥 상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되니? 그러면 4번이 답이 되는 거야. 이런 청자들은 존재하니까. 되니? 5번. 음악의 의미작용은 그 의미가 지시하는 대상과 별개의 것으로 인식된다. 의미랑 대상이 별개이면 안 되겠지. 그래서 4번. 그 다음에 2번 가볼게. 2번은 어렵진 않은데 이거는 이제 해튼의 의견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거거든. 한번 볼게. 해튼은 이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작품 백일 A장조 이거를 전체 악장이 하나의 파스토랄이라는 의미를 구성한다고 보고 이런 파스토랄 이런 걸 뭐라고 했었지? 트로프라고 했었지. 트로프. 이 트로프 중에서 파스토랄이라는 게 하나 있었지. 이 전체 악장의 트로프는 파스토랄 이렇게 의미를 구성한대. 그리고 그 근거를 얘기했대. 1악장에서는 음악의 구성 요소들이 뭐 장조, 여린 역동성, 뭐 어쩌고 화성적 리듬 등 이런 건데
이들 중에 장조와 단순함, 느림 등을 목가적 전원적 분위기를 나타내는 파스토랄의 특징적 요소이다. 한마디로 1악장의 트로프는 파스토랄이야. 이렇게 얘기했어. 이에 반해 2악장은 갑자기 강렬해져. 강렬해. 그래서 군대의 행진곡 같아. 그럼 2악장의 트로프는 행진이야. 이어지는 3, 4악장에서는 각각 비극성과 초월이라는 의미에 상응하는 구성 요소, 3악장은 비극성, 4악장은 초월이라는 트로프를 갖는데 이들은 대립관계에 놓인 1악장과 2악장 중에서 잘 봐. 대립관계에 뭐랑 뭐가 놓였다고? 요 1악장의 파스토랄이 약간 목가란 뜻이었지. 좀 이렇게 서정적이고 목가적인 이런 것과 2악장 행진은 완전 대조적이잖아. 이렇게 두 개가 대조되는 거야. 1악장하고 2악장이 서로 대조되는데 그 대립관계에 놓인 1악장과 2악장 중 1악장의 분위기에 맞물려 돌아간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3, 4악장은 요 파스토랄 쪽이랑 더 가깝다는 거지. 그러면서 전체 사학장은 파스토랄, 행진, 비극성, 초월이라는 이야기 구성으로 이루어진 한마디로 전체적으로는 파스토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거는 아까 혜택이 얘기했던 각각의 1, 2, 3, 4악장 이렇게 각각의 악장의 트로프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로 이어지면서 전체 곡 자체가 어떤 또 하나의 트로프, 하나의 통일된 트로프를 구성한다. 그 트로프가 뭐냐면 파스토랄이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거든. 볼까? 1번 총체적인 작품 파스토랄 맞지? 그 다음에 요 장조, 복합박자, 선율전개 이런 것들은 토픽이겠지. 아까 토픽이 뭐라고 했었던 건지 기억나니? 음악 구조의 구성 요소를 이제 어떤 의미를 부여한 거지. 위 소나타에서는 행진곡이 지닌 유표성이 파스토랄이 지닌 유표성보다 더 강하게 나타난다. 맞아? 행진곡이랑 파스토랄 중에서 뭐가 더 강해? 파스토랄이 강하지. 왜냐면 결국에는 파스토랄의 면모를 보여주고 아까 전에 3, 4악장이 파스토랄에 이어서 파스토랄에 맞물려서 돌아간다고 했으니까 답이 3번이 되는 거고 4번 4개의 트로프 1, 2, 3, 4악장이니까 5번 각 악장에서 사용된 토픽들은 해당 악장을 특정 유형의 트로프로 규정되게 한다. 맞지? 각각의 토픽이 재료가 돼가지고 어떤 트로프를 나타내게 하니까. 어렵지 않았었던 문제인 것 같고 3번 볼까? 나의 언급된 음악 이론가들의 입장. 나의 언급된 음악 이론가들 누구야? 음악 회의론자들 있지. 클락, 키비, 데이비스 입장에서 기억의 기준. 기억이 뭐였냐면은 음악과 언어의 차이. 음악과 언어의 차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얘네 그 음악 회의론자들이 항상 언어와 달리 음악은 이렇게 계속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음악과 언어가 서로 다르다. 이걸 계속 얘기했던 거야. 이 중에서 해당하지 않는 거. 기억나니? 지시 능력이 음악은 없어. 지시 대상도 없어. 상징 체계도 없어. 의미론적 차원도 없어라고 우리 어디서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지금 방금 표시한 거 있지? 요게 지금 1, 2문단에 다 우리가 여기 표시돼 있다? 지시 능력 없어. 대상 없어. 의미론적 차원 없어. 상징 체계 없어. 이렇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기호 작용 자체의 방식에 대해서는 음악과 언어의 차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어. 그래서 답이 1번이고 그 다음에 내가 봤을 때 4번이 좀 어려울 것 같아. 4번 볼까? 이제 가나를 바탕으로 보기의 A, B를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가의 내용도 있고 나의 내용도 있는데 A랑 B까지 더해줘서 결국에는 네 가지 입장을 복합해서 좀 너희 판단해봐라 이런 거야. 잘 한번 해보자. A. 어떤 언어적 표현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언어적 표현이 가리키는 바가 있니 없니 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화자와 공유할 수 있는 청자의 부수적 혹은 맥락적 경험이 존재해야만 한대. 어떤 언어적 표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가리키는 바 알기 위해선 경험, 화자와 청자의 공통된 경험이 존재한대. 만약에 경험이 없으면 언어의 경우라도 비록 언어일지라도 그 대상에 대한 지시나 의미는 언제나 불확정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언제나 불확정적이다. 대상이란 반드시 실제로 국한되지는 않기 때문에 대상이란 반드시 실제로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그 대상은 관념적 구성물이나
허구적 상상물일 수 있으며 언어적 표현에서도 그러한 지시 대상은 확정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요거 이해되니? 다시 볼까? 언어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언어도 언제나 불확정적이래. 의미가. 언어의 언어일지라도 언제나 의미는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대상이란 실제로 국한되지 않아. 그래서 관념이나 허구적 상상물일 수 있어. 따라서 언어에서도 지시 대상은 확정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거든. 그럼 너희 요거 보고 뭐를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아까 전에 그 나글 있잖아. 나글에서 그 음악에 그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론자들. 걔네들은 언어하고 음악이 이렇게 대조를 계속 시켜주면서 언어는 지시 대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언어에서는 항상 지시 대상이 있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그런데 요 A 글에 따르면 언어일지라도 지시 대상은 확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언어적 표현 역시 화자가 청자와 공유하고 있는 맥락적 경험, 역사 혹은 문화를 통해서만 해석될 수 있어. 즉 화자 청자가 공유해야 돼. 어떤 맥락적 경험을, 역사를, 문화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지. 우리 여기까지 본 다음에 1번, 2번 요거를 볼까? 1번. 언어가 지시하는 대상에는 불확정적인 것이 포함되므로 이 말은 맞지? 방금 그랬잖아. 언어가 지시하는 대상도 여기 불확정적이야 이렇게 얘기했지. 언어의 일부는 음악과 같이 기호작용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얘들아, 언어가 지시하는 대상이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언어가 기호작용을 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야? 언어가 기호작용을 할 수 없다? 그 말을 한 게 아니야.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언어가 경험, 화자청자가 공유하는 경험이 있어야 해석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것뿐이지 기호작용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야. 그래서 틀리고 2번 관념적 구성물이 언어가 가리키는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이건 괜찮니? 여기 보면은 나와 있지? 관념적 구성물이 언어야. 언어가 가리키는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왜 맞는데? 음악을 어떤 의미 차원도 가지지 않는 자생적 기호 현상으로 본 스트라빈스키의 견해까지는 맞거든? 이거랑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사하지 않지. 관념적 구성물이 언어가 가리키는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것은 언어에는 이런 관념적 구성물, 의미가 존재한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얘는 의미 차원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유사하다고 보면 안 되겠지. 그래서 1번, 2번 틀리고. 그 다음에 B 볼게. 음악을 들을 때 청취자가 떠올리는 관념이나 정서는 음악이라는 기호가 산출한 효과이다. 그것은 개인의 심리적 차원이 아니라 기호작용의 논리적 측면의 결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즉 이것은 음악 들을 때 어떤 의미나 관념이나 정서, 어떤 감정을 떠올리잖아? 그 음악의 기호가 논리적 측면으로서 작용했기 때문에 떠오른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지. 또한 이들 관념이나 정서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게 아니고 청취자가 자신의 습관과 경험에 비추어서 유의미한 것들을 선택한 것이고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공통의 경험과 맥락을 반영한대. 그럼 이거 보면은 어떤 게 또 떠오르니? 그 나 있잖아. 나에서 그 키비 클락 이런 사람들이 얘기한 것은 그 정서를 읽어내는 것은 개개인의 우발적이고 좀 독단적인 해석이야 이렇게 봤는데 이 B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는 거야. 나의 의견이랑 좀 반대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럼 요 3, 4, 5번을 좀 볼까? 3, 4, 5번에서 이렇게 볼게. 음악을 들을 때 청취자가 떠올리는 관념이나 정서가 기호작용의 논리적 측면의 결과임을 밝혔다는 점에서 이거 정확히 맞지? B 내용이지? B에서 이렇게 얘기했지? 음악 해석의 단위를 구분한 해튼의 주장에 대한 반론.
얘들아, 이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요렇게 B의 내용이고 음악 해석의 단위를 구분한 해튼, 이거는 이제 가의 해튼의 주장이야? 반론이라고 보면 안 되지 않니? 왜냐면은 얘는 음악의 의미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거라면 해튼도 음악에 의미가 있는 거라고 봤잖아. 서로 같은 의견이기 때문에 반론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4번 볼게. 청취자가 떠올린 관념이나 정서를 기호가 산출한 효과로 보았다는 점에서 기호가 산출한 효과, 기호작용의 논리적 측면이라고 되어 있지? 기호가 산출한 효과로 보았다는 점에서 이들이 이들 청취자들이 청자의 사적인 상상이며 허구적 청취는 우발적이고 독단적이라는 키비의 주장에 대한 반론이 될 수 있다. 완벽하게 맞지. 그치? 요 B를 보면서 B와 나가 서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떠올렸으면 이 4번이 완전히 맞다는 걸 알 수 있어. 5번도 볼까? 음악을 들을 때 청자가 떠올리는 관념이나 정서는 공동체나 문화적 차원의 것이라는 점에서 이것도 맞지. 마지막에 공동체 문화라고 했지. 음악적 구조나 양식이 지니는 유표적 가치를 내세운 해튼의 주장에 대한 반론 역시 아니지. 두 개는 같은 결이라고 했지. 그래서 얘도 반론이 틀려. 어, 어려워 보이지만 굵게 가면 될 것 같아. 알겠지? 그래서 답은 4번이야. 됐니? 이렇게까지 할게. 이게 이제 문제가 조금 어려웠어서 내가 좀 끝까지 풀어봤고, 좀 다시 보면서 정리를 좀 해주고, 가나를 연결하고, 거기에다가 여기 A, B까지, 보기에 A, B까지 연결해서 하나로 좀 완성하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여기까지 할게. 수고 많았어.